네,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시간이고요. 오늘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최준영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다가요. 네. 자원을 중심으로 나라 이야기를 할까, 나라를 중심으로 자원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PD가 잔소리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박사님께서 책도 쓰셨는데 그런 예. 내용이었다고. 나라를 중심으로 자원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전 세계적으로 2022년 전쟁 이후에는 다 관심 많죠. 뭐 그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도 뭐 그랬었죠. 보통 우크라이나는 이제 원래 대한민국 분들한테는 이제 미녀들의 고향 뭐 이렇게 해서 과거에 뭐 샤라포바가 밭을 갈고 있고 이런 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좀 예.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하면요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 생각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유럽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경제는 네.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옆 나라인 이제 몰도바를 제외하고 나면 예. 전쟁 이전으로 보고 있으면 거의 뭐 알바니아나 몰도바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최하위권 이제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부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 종종 나왔습니다. 사석에서는 뭐 하얀 아프리카다. 아프리카라는 대륙 전체가 좀 예. 이제 부패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많다라는 예.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사람들 얼굴색은 하얀데 하는 뭐 일의 패턴이나 업무 처리 네. 방식은 이제 아프리카랑 너무 유사하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평가 이미지들을 꽤 예. 많이 받던 이제 그런 국가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우크라이나 하면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든지 많은 네. 천연 자원들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았던 배경 네. 이런 것들은 부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네. 배경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냉전 이전에는 옛날 소련이라는 나라의 이제 한 부분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구 소비에트 소련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뭐 그 안에 있는 자치권을 가진 공화국 중에서는 이제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이제 큰 면적의 공화국이었는데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제 각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놨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예. 으로 이제 이렇게 역할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련의 그 많은 뭐 군사 그다음에 우주 개발과 관련돼 있는 시설들도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예.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돼 있는 여러 밸류 체인들은 다 이제 지금의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 네. 연결이 안 되고 다 각자 노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청업체 갑자기 독립한 그런 개념이 된 뭐 겁니까? 그런 예.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이제 없었고요. 또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도 좀 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나마 옛날 인연으로 네네네. 이렇게 저렇게 했었습니다만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200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가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과거에 당연하게 받던 지원들도 못 받고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 것은 이제 농업밖에 안 남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도 북한이 이제 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발사하고 있는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이제 이 우크라이나랑 만납니다. 그래요? 소련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련 당시에 이제 그러한 로켓 개발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소련 붕괴 이후에 뭐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무슨 로켓을 쏘고 하겠습니까? 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술이라든지 각종 뭐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도 어디론가 돈 벌러 이제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북한으로 유입됐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굉장히 여담이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면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옥토가 있는데도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발생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 배경에도 소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스탈린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단 농장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이제 취했죠. 그래서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집단 농장이라는 것은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놔라. 공산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동 소유, 공동 분배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원칙인데 특히나 이제 그런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농민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소련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공업화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도시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장을 짓고 뭘 해야 된단 말이죠. 주목도 육성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 먹을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집단 농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과정이 이제 상당히 이제 폭력적이었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과거부터 이제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러시아의 빵바구니다라고 할 예. 정도로 비옥한 지역인 만큼 그만큼 더 여러 가지 수탈을 이제 당했죠. 또 다른 면으로는 이제 소비에트,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구소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독립의 움직임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보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의도적으로 네네네. 더 이제 뭐 아사를 유발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이제 주장이고, 네네네. 예, 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그런 일이 뭐 있었긴 했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인정은 안 하겠죠, 당연히. 어쨌건 예. 이제 큰 비극이었죠. 그러면 지금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겠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을 리는 없고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전선들이 많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독립 이후에 이제 동쪽 동부 지역 뭐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이제 돈바스라고 부르는 지역, 네네네. 여기는 원래 그 과거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이제 대표적인 탄광 지대였습니다. 그 탄광에 기대서 이제 중공업 산업들을 발달시킨 지역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제철소도 있고 여러 이제 그런 공업 단지였어요.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지금 현재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러시아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러시아어를 쓰고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에도 당연히 친러적 성향이 좀 강했죠.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수도인 키우 그리고 이제 더 서쪽에 있는 리비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폴란드 이제 영토였어요. 예. 그러니까 리비우 같은 경우는 폴란드 영토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친서방적 이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 21세기 들어와서 몇 차례 선거를 보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동쪽은 친러 성향, 그다음에 서쪽은 예. 친서방 성향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한 이제 갈등 요인 속에서 이제 러시아가 뭐 크림반도 강제 병합 2014년에 했었고요. 그랬죠. 그 예. 이후에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뭐 분리주의 운동 지원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이 지속이 됐고 결국 2022년 전쟁으로 이제 발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과거에 친러적 성향을 지니고 있던 많은 지역들, 도시들은 이제 대부분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점령하에 이제 넘어가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영토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사실은 좋을 리는 없겠죠. 그 전부터도 안 좋았었는데 더더욱 안 좋았. 네, 뭐 그런, 어떻든 예. 저떻든 잘 아는 사이예요. 잘 아는 사이고 서로를 제일 잘 알고 하는 사이인데 뭐 전쟁을 지금 만 3년 넘게 치르고 있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죠. 전쟁을 예상했던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전쟁이 이제 이렇게 3년 뭐 지금 이제 거의 4년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은 2부에서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관계가 안 좋아진 그 배경에는 자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가스 문제죠. 정확히 가스.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소련은 이제 서방 국가, 그러니까 예전에 서독이죠. 통독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유럽 지역으로 자기네들의 이제 가스나 원유를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저렴한 에너지에 다급했던 유럽, 그 다음에 달러라든지 어떤 경화라고 부르죠. 안정적인 서방 통화가 필요했던 소련,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70년대 이제 냉전 그 와중에도 이제 양쪽을 연결하는 뭐 가스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건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폴란드를 거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뻗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향하는 여러 파이프라인들의 이제 허브 같은 이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생산지는 러시아인데 경유지는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가 됐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통과료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럽에 공급하는 것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스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중반쯤 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불거지느냐?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너희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몰래 빼내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거 없다. 와서 그럼 검증해 봐라. 라고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속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잘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기보다는 갑자기 가스관을 잠그는 한겨울에 아주 네. 추운 1월달에 잠그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어 죽으란 얘기냐? 제일 큰 어려움은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 측이 이제 큰 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쪽으로 다 PNG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논의는 차치하고 일단은 다급해진 유럽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두들긴 거죠. 니들이 잘못한 거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어떻든 이제 문제들이 한 2차례 정도 네. 불거졌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게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2024년 작년 말까지 전쟁터를 지나가는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러니까요. 가스가 예. 흘러갔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그렇게 존재를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약 기간이 2024년 말까지였어요. 그 합의한 기간이. 예. 그러니까 계약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지나가고 예. 그 수수료가 또 우크라이나도 넘어가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025년부터는 이제 모두 다 중단되고 네. 지금은 이제 가는 길이 이제 끊긴 이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한 나라였다가 이제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진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복잡 다단한 관계들이 결국 전쟁으로 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국제 정세라는 게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서는 광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에너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다시 광물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요.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광물 이쪽에도 주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우크라이나는 이제 복받은 땅이다라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시면 위쪽은 파랗고 아래쪽은 그렇죠, 예. 이제 노랗습니다. 그게 이제 파란 하늘과 밑에는 이제 해바라기. 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바라기를 옥토를 키워서 또 상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해바라기 씨유. 예. 그리고 그 땅을 파면 이제 거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광물 자원들이 나옵니다. 부럽다. 예. 근데 이제 광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예. 득을 보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소련 시절부터 많은 광물 자원이 있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구소련 시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이제 광물을 캐낼 수 있는 지역들이 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첨단 군사 산업 그리고 농업 이쪽으로 이제 집중을 시켰던 이제 곳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이제 광물 자원들은 대부분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쟁 이전에 뭐 이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몇몇 곳에서 이제 채굴 작업들을 시작을 하고 탐사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단계였는데 전쟁이 나면서 모두가 이제 중단이 그렇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 리튬을 비롯해가지고 뭐 코발트라든지 다양한 이제 광물 자원들이 상당량 이제 매장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해 초반에 이제 뭐 광물 협정 그래가지고 이거를 맞아요. 이제 일단 가져가고 뭐 나중에 뭐 서로 나누자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좀 이야기를 이제 했었죠. 사실 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라고 보면 사실 뚜렷하게 진행이 되는 건 없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많은 광물 자원들이 실제로는 이제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이제 있거나 그 예. 근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땅속에 금덩이가 묻혀 있는 걸 알아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가봐야죠, 시설과 일단.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장비,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개발이 안 되는 상태인데 어쨌건 그러한 것을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요청을 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단 다 내놔라고 했다가 뭐 이리저리 조정을 하면서 양쪽이 합의된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이끌어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뭐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 그리고 뭐 히토류를 포함한 여러 자원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기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고 지금도 상당히 좀 힘에 부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먼저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소련 때 광물이 많았다는 거를 알았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예. 그럼 최근에 조사했다는 최근에 조사한 거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 당시에 그거를 믿고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궁금한 점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 서플라이 체인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 네. 이 부분 두 개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뭐 구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이긴 했습니다만 예. 뭐 이러한 조사, 탐사 이런 활동들은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고 물론 탐사해서 이거를 이제 채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 뭐 1970년대, 60년대 자료를 그냥 믿을 수는 없죠. 자기들이 다시 가서 또 해봐야겠네요. 이것이 현재의 기술로서 채굴할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절차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 히토류 자체는 그렇게 희귀한 광물 자원이 맞아요. 아닙니다. 예, 전 세계 예. 어디든 다 묻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경제성 있게 채굴할 만큼의 이제 집중돼 있느냐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더 큰 문제는 이제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고 그래도 그것들을 우리가 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그 가공, 그러니까 정년 재련이라고 하죠. 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히토류만 뽑아내는 과정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토류를 정년 재련하는 기술은 1950년대, 60년대 이제 미국이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개발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다 문을 닫았죠. 예.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 히토류를 정년 재련하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에너지, 무엇보다도 이제 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독극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수질, 뭐 토양 이런 오염들을 이제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난 1990년 이래 이제 원래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던 미국이나 유럽, 뭐 심지어 이제 호주까지도 네. 자기들이 그런 환경 오염을 부담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기술 줄 테니까 중국으로 니네가 해라라고 했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자국 국민들의 건강,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런 거를 부담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축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싼 맛에 그리고 이제 깨끗한 결과물만 받아오면 되니까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미국도 중국의 히토류 압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한번 할 때마다 긁힌다고 하죠. 예. 우크라이나에도 뭐 히토류가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히토류도 이제 경 히토류가 있고 중 히토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이 간절하게 필요한 거는 이제 중 히토류예요. 근데 중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남서부 그다음에 미얀마 뭐 이런 지역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가 과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정도의 뭐 중히토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확인하고 채굴하는 장비를 갖추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을 뭐 이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했던 식, 그다음에 중국 이제 업체들이 지금 미얀마 이제 내전 상태에 있는 미얀마 가가지고 뭐 반쯤은 합법적으로, 반쯤은 불법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채굴을 하겠다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뭐 어떤 이 히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뭔가 유의미하게 단기간적으로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호주랑 이제 광물 뭐 히토류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75억 달러 투자하고 양쪽 다 일단 빨리 6개월 내에 10억 달러씩 넣기로 하는 등 일본도 한 발 들어가겠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호주와 일단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호주도 이제 중히토류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는 계속 남아 있고 역설적으로 이제 이런 히토류가 많은 나라들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호주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다 미국이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좀 대면대면한 나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약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셨던데 히토류를 뽑아내려면은 노동자 임금이 싸고 노동자 교체가 쉽고 환경 오염이 괜찮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환경 오염에 둔감한 나라가 일단은 유리하죠. 그건 다 권위주의 국가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뽑아 쓴 것들을 서방 국가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입으로는 맨날 ESG나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필요한 것들은 눈 딱 감고 이렇게 넘어가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나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죠. 왜 싸우고 뭐가 있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은 이제 약간 좀 모순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전후복구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뭐 재건주해갖고 막 엄청나게 관심 받았죠. 문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치르고 여러 가지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준 사람한테
재건과 관련돼서 우선권을 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지상정이죠. 그럼요.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그동안 했던 나라 중에서 20위 안에도 못 들어요.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정도 네네네.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같은 나라는 그래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조용히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인접하고 지금도 제일 많은 지원을 해주는 유럽 국가들의 동부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네네네. 그럼 누군가는 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 사업이라는 것은 내 돈 빌려주고 그걸 다시 내가 돌려받는 네.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건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광물 자원은 미국한테. 그러면 나머지는 뭐 있어요? 나머지 있는 것은 농업밖에 없단 말이죠. 밀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뭐 예. 그것은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대량 수출하는 이제 그런 나라이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전후복구 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이제 정확한 예. 상황 인식을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식량 안보라고 하는 이제 곡물과 관련돼 있는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곡물을 뭐 우리가 재배해서 우리가 가져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안정적으로 곡물을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들여올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고 그런 대량의 곡물을 이제 보관하고 처리하고 운송하고 하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대부분 다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다 예,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실습을 위한 이제 그러한 상대로서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였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종합 상사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곡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저장 시설 이런 네네네.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뭐 그냥 흐지부지 중단돼 네.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무슨 노다지가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것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단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동유럽 지역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서 예. 이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항공기 또는 로켓 뭐 이런 이제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과거에도 일부 협력이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마 이 기술은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다시 이제 지금 재건하고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본 기회였는데요. 이번엔 유럽에서 비행기 머리를 좀 돌려서 카리브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니켈을 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쿠바. 네. 쿠바 하면은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체게바라 같은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지금 네.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이제 좋지 않죠. 당연히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예. 이제 맡고 있는 나라들이 뭐 많은 나라 있습니다. 뭐 러시아, 이란 뭐 맞는데 네네네. 쿠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오랫동안 1960년대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으니까 뭐 지금 미사일 위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 뭐. 지금 60년 이상 이제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든 뭐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와 맞서는 뭔가 이제 저항자 네네네. 이런 이미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레트로한 분위기 그다음에 뭐 이제 식량 자급 뭐 그리고 이제 뭐 좋은 보건 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좀 환상이고요. 아.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재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모습에서 그냥 그대로 고착돼 있는 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나라가 이제 쿠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하기 좋겠네요. 글쎄요, 쿠바에 가시면 이제 관광이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쿠바에 관광 가실 때는 조심하셔야죠. 쿠바 입국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 네. 어쨌건 미국에는 가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에스타 같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쿠바를 방문하신 경우에는 이제 아마 영사 면접을 통해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쿠바에 너가 왜 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즈니스 아니면은 이제 국가 공공 업무 네. 이런 내 개인적으로 뭐 친쿠바 성향 때문에 내가 간 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그런 네. 귀찮은
따를 수 있다라는 점을 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대 필요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서는? 뭐 미국에 안 가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여행만 다닐 거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데 들어보니까 현지에서는 임금이 너무 낮아서 불만이다라는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배경으로 꼽히는 게 이중화폐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상당히 복잡해요. 어느 예. 나라든 이제 이러한 이제 경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드 커런시가 이제 필요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통화, 그다음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거에 북한이 했던 것처럼 예. 이제 외화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통화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내수용으로만 쓰는 그렇죠. 통화가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옛날 체게바라 시절 때부터 이제 이것을 이제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네. 외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거를 또 몰래 빼내 가지고 아. 국내적으로 팔아 가지고 이제 비싼 돈을 이제 받을 수도 있고라고 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 이제 CUC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이중 통화였는데 네. 이 CUC가 이제 폐지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1년에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이야기고 달러보다는 이제 유로를 더 좋아하는 척합니다만 달러도 좋아합니다. 보면은. 북한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쿠바라는 나라는 독립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열심히 투쟁해왔던 것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되지만 예.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런 노력과 희생을 치렀는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분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 분들이 이제 매우 환상이 크다. 그러니까 뭐 관광 가면 좋죠. 카리브해 그린 같은 이제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느긋한 사람들. 근데 이제 왜 느긋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바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바쁘게 서두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국가는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 독재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권을 위협한다든지 뭐 독자적인 어떤 영향력을 키울 만큼 또 내버려두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많고 여러 가지 뭐 미국과의 가까운 거리라든지 이런 장점들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니켈 같은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뭐 시가 그리고 이제 사탕수수 설탕, 담배 요거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한계에 많이 봉착해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의 제재입니다. 제재로 인해서 여기는 뭐 달러 송금도 잘 안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관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다른 나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바에 니켈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원유라든지 뭐 가스도 이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거를 채굴해서 어디다 갖다 팔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대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제재가 걸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이제 이 쿠바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뭐 쿠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은 뭐 관계를 가져갈 가능성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쿠바가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 경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광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광업은 이제 잠재성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매우 이제 규모는 작습니다. 뭐 GDP에서 한 0.6%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쿠바는 이제 설탕의 나라였죠. 근데 그 설탕을 과거에 이제 구소련이 있던 시절에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또 묘하게 다 좀 추운 동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추울수록 이제 설탕이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분들도 이제 그 차에 이제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달달하게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는 이제 그러한 사회주의권 국가에 설탕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물 교환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초반까지도 연 한 700만 톤 이상의 이제 설탕을 생산하던 그러한 나라인데 소련이 이제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한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뭔가를 공급해주던 갈 곳이 없어진 거군요.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700만 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48만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쿠바 사람들이 쓰는 게 사용해야 되는 설탕이 아. 78만 톤, 70만 톤 정도 돼요. 그것도 못해요. 못하는 거네요. 왜냐면은 예.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 비료라든지 휘발유가 뭐. 필요합니다. 아, 휘발유와 연료가 필요하구나. 필요한데 연료는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제초제 말씀하셨던 비료 이런 것들을 다 수입에 이제 의존해야 되는 예. 건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탕수수에서 이제 그거를 잘라가지고 쪄서 그다음에 그 당을 뽑아내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끓이고 해야 그렇네요. 되기 때문에 많은 다행이네. 에너지가 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 세계를 감당할 만큼의 많은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나라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이제 그러한 국가인 거죠. 뭐 시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뭐 예전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예. 유럽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좀 인기가 이제 좋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이제 뭔가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 그래서 기호식품만으로 가긴 하죠. 예, 그래서 뭐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다라고 이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니켈이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호주, 그리고 이제 브라질, 러시아 뭐 네. 이런 순서인데 그 다음이 이제 쿠바예요.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매장량이 한 2,100만 톤이라고 예. 그러면은 쿠바가 한 550만 톤 정도 네네네. 되니까 제일 많은 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죠. 많네요. 네. 많은데 문제는 이것을 캐는데도 당연히 많은 에너지,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니켈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코발트도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예. 많은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한 3, 4위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잘 캐서 예. 팔아도 국민들을 그렇네요. 잘 예.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나오는 게 에너지 장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련이나 정련 기술 이런 것도 되게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도 기술이지만 예. 일단 첫 번째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일단 근본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 그것을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뭘로 받을 거냐. 예. 물론 이제 뭐 위안화로 주고 위안화로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뭐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대규모 투자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뭐 중국이나 예. 뭐 인도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간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쿠바의 위치가 미국 턱 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배짱 좋은 나라들도 쿠바에 가서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대방의 화를 정말 제곱으로 독군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밑에서 도발하는 때문에 꼴이죠. 굳이 뭐 그러고 싶지는 이제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예. 달려 있고 사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중남미 국가, 카리브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멕시코의 이제 전 대통령 누군가가 말씀하셨던 그 말이 떠올라요. 신은 멀고 미국은 너무 가깝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 쿠바의 가장 큰 과제는 미국의 제재를 해결하는 건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 개혁을 해야 됩니까? 뭐 그렇죠. 어쨌건 이제 그 카스트로 지금 예. 이제 그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이제 통치를 하고 예.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 체제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체제를 이제 바꾼다라는 것은 가능합니까? 사실은 뭐 나라를 다시 뒤엎는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예.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제 쉽지 않은 문제고. 실제로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이제 주변 국가들의 어떤 여러 상황들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뭐 어떨 때는 좀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아졌다가 그런 상황을 좀 반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소련이 없어진다면은 원유, 네네네. 석유 자원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였는데 예. 요거는 또 이제 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뭐 한 2010년 정도까지는 또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네네네네. 더불어서 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원유를 받는 대가로 뭐 베네수엘라의 세계에서 원유가 제일 많은 나라니까 원유를 이제 저렴하게 받는 대가로 이제 쿠바가 자랑하는 이제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 베네수엘라에 보냈죠.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빈부격차가 원래 극심하던 나라니까 빈민촌에 가보면 아무 뭐 그런 보건이나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거기다가 이제 간단한 이제 그냥 우리로 따지면은 정말 보건 지소도 안 되는 그런 사이즈를 갖다 놓고 이제 쿠바 의사들이 배치가 된 거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 봐라.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잘하고 있다. 차베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랑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갔던 쿠바 의사들이 잠자리에 앉아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다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을 가서 미국으로 가죠. 타이밍 좋다. 잘 됐다. 해외 나왔으니까 네네네. 훨씬 움직이기 쉬운 거죠. 예,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쿠바의 많은 국민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고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쿠바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쿠바 난민, 쿠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어드밴티지를 네네네. 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리다 마이애미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쿠바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히 이제 커지고 예. 이제 그러한 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나라에서 이것을 뭔가 열심히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네. 그냥 내가 이 나라를 떠서 어디론가 가면 지구보다는 잘 될 수 있다. 뭐 그게 더 쉽죠. 라고 예.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경로로든 해외로 가서 다시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뭐 두뇌 유출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예, 있겠고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쿠바의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요소죠. 정치 개혁이 중요한데 정치 개혁보다는 나라를 하나 새로 세우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광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쿠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에너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